지금 보고 계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10년도 차에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사는데 없어서는 안 될 어떤 원재료의 값이 무려 12배 넘게 폭등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오늘 저녁 밥을 해 먹어야 하는데 쌀값이 갑자기 12배가 올랐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장 내일 끼니부터 막막해지겠죠. 그때 전 세계 제조업체들이 느꼈던 공포가 바로 이겁니다. 이 알 수 없는 폭등의 배경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경제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기묘한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모두가 번영의 환상에 취해 있을 때 거대한 자본의 그림자는 아주 은밀하게 그리고 아주 교활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당시의 뉴스 기사들은 늘 중국과 인도가 공장을 쉴 새 없이 돌려대서 석유가 부족해졌고 그래서 가격이 올랐다고 떠들어댔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실의 절반도 되지 않는 허울 좋은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월가의 비밀 장부를 깊숙이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수요가 늘어난 건 맞지만 진짜 이 거대한 파국에 불을 지른 건 월가의 거대 자본이었습니다. 그들은 석유 시장을 마치 거대한 도박판으로 만들어버렸죠. 그들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금융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규제 완화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 이른바 앨런 루프홀이라는 법의 허점이 생겨났습니다. 원래 석유 선물 시장은 실제로 기름을 구매해서 쓰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유사나 항공사 같은 기업들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야 시장이 투기로 오염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법에 구멍이 생기면서 골드만삭스나 JP모건 같은 거대 투자은행들이 떼거지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석유는 더 이상 자동차를 움직이거나 플라스틱을 만드는 태우는 연료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돈을 복사하는 자산으로 취급되었을 뿐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투기 자금의 폭발적인 유입이었습니다.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2003년만 해도 석유 선물 시장에 들어와 있던 돈은 대략 190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5년 뒤인 2008년에는 이 수치가 무려 1,540억 달러로 8배가 넘게 불어났습니다. 실제 석유가 필요한 양보다 무려 13배나 많은 존재하지 않는 가짜 수요가 종이 호랑이처럼 시장을 지배하게 된 겁니다. 마치 여러분이 피자를 사 먹으려고 줄을 서 있는데 피자를 먹지도 않을 월가의 투기꾼들이 나타나서 피자 교환권을 몽땅 사재기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 번째 단계를 실행했습니다. 바로 공포 마케팅이었습니다. 월가의 분석가들은 연일 언론에 나와 석유는 곧 고갈된다. 우리는 이제 석유의 정점에 도달했다고 외치며 피크오일 이론을 퍼뜨렸습니다. 유가가 곧 몇 달러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매일같이 쏟아져 나왔죠. 불안해진 연기금과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은 너도 나도 석유 인덱스 펀드에 돈을 쏟아부었고 그 거대한 자금은 고스란히 유가를 하늘로 끌어올리는 땔감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피자 교환권을 잔뜩 사재기한 다음 피자 이제 안 나온대 라는 소문을 퍼뜨려 교환권 가격을 10배로 올려버린 겁니다. 여러분은 배가 고프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돈을 내고 피자를 사 먹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이것이 바로 2000년대 초반 전 세계를 덮친 나프타 쇼크의 본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탐욕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전에도 이미 세계 경제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효율성의 역설이라는 이름의 모래성이었죠. 여러분, just in time, 즉 JIT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재고를 하나도 쌓아두지 않고 딱 필요한 만큼만 그때그때 가져다 쓰는 것이 최고라는 논리입니다. 2000년대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은 이 효율성이라는 신념에 미쳐 있었습니다. 최대한 생산 비용을 줄이고 자산 회전율을 높여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최고의 미덕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 극단적인 효율성 추구가 나프타 쇼크 같은 거대한 위기 상황에서는 오히려 기업을 자살로 내모는 행위였다는 것이 뼈아프게 드러났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은 마치 신라 같은 거미줄처럼 엮여 있었습니다. 작은 진동에도 전체가 무너지는 연쇄 반응의 원리가 숨어 있었죠. 예를 들어 보세요. 아시아에서 쓰는 나프타의 3분의 2가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옵니다. 그런데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나 긴장 상태가 터지면
이 좁은 해협의 병목 현상이 심해져서 배들이 제때 지나다닐 수 없게 됩니다. 실제로 한때 하루에 100척 다니던 배가 고작 단화척으로 줄어든 일도 있었습니다. 원료인 나프타가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자 한국이나 싱가포르에 있는 나프타 분해 설비, 즉 NCC 공장들이 멈춰 서기 시작했습니다. 나프타가 없으면 에틸렌을 만들 수 없고, 에틸렌이 없으면 우리가 쓰는 거의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공장들이 멈춰서자 생산량은 급감하고 원자재 가격은 다시 한번 폭등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채찍 효과였습니다.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8% 덜 사면 그 정보가 공급망의 위쪽으로 갈수록 공포가 증폭되면서 반도체 칩 같은 핵심 부품의 수요는 20%나 급감해버리는 현상이죠. 기업들은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미친 듯이 주문을 취소하고 공장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중국에서만 6만 7천 개에 달하는 공장들이 파산했다는 통계는 이 비극적인 채찍 효과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기업들이 비용을 아끼려고 공급망을 너무 팽팽하게 당겨놓은 나머지 나프타 가격이라는 작은 충격에도 그 거미줄이 줄줄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효율성만을 쫓다가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죠. 이 파국은 단순히 기업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민들의 밥상까지 위협하는 인플레이션의 습격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나프타 가격이 오르면 그저 플라스틱 바가지 값이나 조금 오르는 줄 아셨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프타는 그 자체로 전방위적인 파생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시발점이었습니다. 나프타는 비료의 핵심 원료이기도 합니다. 나프타 값이 오르면 비료값이 오르고, 비료값이 오르면 우리가 매일 먹는 쌀, 배추, 그리고 고기값이 모두 오르는 구조입니다. 식탁 물가 전체가 흔들리는 것이죠. 실제로 당시 미국 가계의 에너지 지출 비중은 2002년 4%에서 2008년에는 무려 8%로 2배나 폭증했습니다. 소득은 제자리인데 나가는 돈만 계속 많아지니 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었고 소비는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석유화학 산업에서는 에틸렌과 프로필렌 같은 핵심 제품의 생산 원가가 무려 60에서 70%까지 급등했습니다. 비닐이나 포장자의 가격은 40% 이상 뛰었고요. 제조업은 플라스틱 부품과 합성고무 없이는 돌아갈 수 없죠. 자동차, 세탁기, 냉장고 같은 모든 가전제품의 가격이 도미노처럼 인상되었습니다. 의류산업에서는 폴리에스터와 나일론 같은 합성섬유 때문에 생산 단가가 올라 전 세계 수많은 섬유 공장들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질소비료와 농업용 비닐값이 올라 식료품 가격 상승을 유발했고 농가 운영비는 50%나 증가했습니다. 심지어 아스피린이나 아세트아미노펜 같은 필수 의약품의 공급망까지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기록을 보면 많은 자영업자들이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포장 용기 값을 감당하지 못해서 사재기를 하고 많은 식당들이 재료값 폭등으로 인해 문을 닫았습니다. 밥상이 무너졌다는 말이 농담이 아니었던 겁니다. 평범한 가장의 밥상이 매일같이 위협받는 비극적인 현실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터져나온 작은 균열들이 거대한 파국을 향한 걷잡을 수 없는 전조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작은 균열들은 단순히 기업이나 서민들의 밥상만을 위협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탐욕스러운 자본의 그림자가 드리운 곳에서는 이미 거대한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죠. 2000년대 중반, 전 세계는 마치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라는 독극물에 서서히 중독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월가의 끊임없는 탐욕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거대한 환상, 바로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은행들이 집 살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무차별적으로 대출을 해주었고 심지어는 소득 증명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위험한 주택담보대출을 우리는 흔히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부릅니다. 은행들은 왜 이렇게 위험천만한 대출을 마구잡이로 퍼줬을까요? 그들은 이 개개인의 위험한 대출들을 여러 개 묶어서 마치 안전한 투자 상품인 것처럼 포장했습니다. 이른바 부채담보부 증권,
CDO라는 복잡한 이름을 붙여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팔아넘겼던 겁니다. 마치 썩어가는 사과들을 모아놓고 겉만 번지르르한 포장지로 싸서 명품 과일 바구니라고 속여 판 것과 같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S&P나 무디스 같은 세계적인 신용평가 회사들이 이 위험천만한 상품들의 최고 등급을 남발하며 그들의 범죄에 동조했다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 금융기관들은 서로가 뭘 사고 파는지도 모른 채 이 지뢰밭 같은 상품들을 돌려가며 잔뜩 사들였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오직 눈앞의 이익과 더 많은 수수료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나프타 쇼크가 일으킨 물가 폭등은 이 부동산 거품의 취약한 뿌리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스와 기름값이 치솟고 밥상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면서 평범한 가정들은 매달 숨통을 조이는 지출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수많은 서민들이 받았던 주택담보대출은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도 함께 늘어나는 변동금리 상품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치솟는 물가에 겨우 버티고 있던 서민들이 이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집은 은행에 압류되었고 거리에 나앉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07년 여름 뉴욕 증시의 한 모퉁이에서 작은 균열이 시작됩니다. 베어스턴스라는 대형 투자은행이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투자한 2개의 헤지펀드가 파산했다는 소식은 조용하던 금융시장에 일대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그때까지 자신들이 들고 있던 안전한 금융상품들이 사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죠. 금융시장을 지배하던 신뢰라는 거대한 기둥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모두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들은 서로에게 돈을 빌려주기를 거부했고 금융시장의 혈액순환이 멈춰서는 신용경색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마치 건강하던 사람의 혈관이 갑자기 막혀버린 것과 같았습니다. 기업들은 더 이상 운영자금을 빌릴 수 없었고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려 자산을 팔아치우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돈을 복사하는 기계처럼 보였던 복잡한 금융상품들은 이제 아무도 원치 않는 쓰레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세계 경제를 덮친 나프타 쇼크는 이미 기업들의 이익을 갉아먹고 가게의 지갑을 텅 비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시장의 거품까지 터지면서 위기는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번져나갔죠. 월가의 탐욕이 만들어낸 2개의 거대한 파도가 동시에 세계 경제를 덮친 셈입니다. 바로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어둡고 서늘한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는 한두 기업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가 함께 추락하는 대공황의 그림자가 눈앞에 아른거리고 있었습니다. 금융위기라는 이름의 거대한 쓰나미가 덮쳐오기 전 과연 어떤 일들이 더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이 파도를 막기 위해 각국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2007년 여름 베어스턴스 헤지펀드의 파산은 불길한 전조에 불과했습니다. 거대한 쓰나미는 이미 육지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오고 있었고 2008년 가을은 그 파도가 마침내 해변을 덮치는 잔혹한 계절로 기록될 겁니다. 9월의 둘째 주말 워싱턴의 작은 회의실에는 전 세계 금융의 운명을 짊어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헨리 폴슨 재무장관의 유야유장관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고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눈빛에는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죠. 그들의 앞에는 리먼 브러더스라는 이름이 적힌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15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 거대한 투자은행은 이미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독극물을 너무 많이 삼켜 회생불능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모두가 숨죽인 채 리먼 브러더스를 살릴 방법을 모색했지만 이미 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한때 뉴욕 금융가의 상징이었던 이 고층 빌딩은 이제 내부에서부터 골마 터지기 직전의 시한폭탄과 다름없었죠. 정부는 베어스턴스를 구제했을 때처럼 막대한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할지 아니면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할지 갈림길에 섰습니다. 당시 워싱턴은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 여론에 시달리고 있었고 납세자들의 돈으로 월가의 탐욕을 다시 구제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너무나 부담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결국 주말 내내 이어진 밤샘 협상과 절망적인 시도 끝에 누구도 리먼 브러더스를 인수하려 하지 않았고 정부 역시 구제 금융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008년 9월 15일 월요일 아침 전 세계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리먼 브러더스는 파산 신청을 했고 이는 금융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의 파산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모니터 앞에서 얼어붙은 트레이더들의 얼굴, 공황에 빠진 투자자들의 비명, 그리고 순식간에 수직 낙하하는 주가지수는 마치 지구의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를 불러왔습니다. 파산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뉴욕 증시는 폭락했고 이 충격은 시차를 두고 아시아와 유럽 증시를 강타하며 전 세계 금융시장을 순식간에 검은 혼돈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월가의 거인이 쓰러지자 사람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얼마나 아슬아슬한 빙판 위에 서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으니까요. 전 세계 금융기관들은 리먼 브러더스와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고 그들이 들고 있던 리먼 채권은 순식간에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거래하던 금융기관들이 과연 안전한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들은 서로를 믿지 못해 돈을 빌려주지 않았고 금융시장의 돈줄은 완전히 말라붙었습니다. 기업들은 운영자금을 조달할 수 없어 휘청거렸고 서민들은 은행이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때 가장 큰 위기에 처한 곳은 바로 미국의 대형 보험사인 AIG였습니다. AIG는 리먼 브러더스를 포함한 수많은 금융기관들의 부실 채권을 보증해주는 보험, 이른바 신용부도 수압을 막대하게 팔아왔던 겁니다. 리먼이 파산하자 AIG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보험금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AIG마저 무너지면 그들에게 보험을 들었던 전 세계의 은행과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파산할 것이고 이는 세계 경제 전체가 붕괴하는 대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을 지켜봤던 정부는 AIG만큼은 절대 무너뜨릴 수 없다는 절박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결국 미국 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인 8보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0조 원이 넘는 막대한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AIG를 구제하기로 결정합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다시 한번 월가의 거대 기업을 살리는 이 결정에 대한 비난은 하늘을 찔렀지만 정부는 더 큰 재앙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터진 둑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줄기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JP모건, 시티그룹, 메릴린치 등 네로라 하는 금융회사들의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한때는 꿈의 직장이었던 월가에서는 수많은 직원들이 해고 통보를 받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은행들은 돈을 움켜쥐었고 기업들은 투자를 멈췄으며 공장은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희망은 빠르게 사라져갔습니다. 단순한 금융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금융 시스템의 마비는 곧 실물 경제의 붕괴로 이어졌고 전 세계는 거대한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혼란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공황의 그림자가 1929년 대공황 이후 가장 어두운 모습으로 다시 한번 전 세계를 덮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파국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었던 것일까요? 인류는 이 전례 없는 위기 앞에서 어떤 새로운 해법을 찾아내야만 했을까요? 인류가 이 전례 없는 위기 앞에서 어떤 새로운 해법을 찾아내야만 했을까요? 붕괴의 쓰나미가 전 세계를 휩쓴 뒤 남겨진 것은 폐허와 같았습니다. 광풍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뜨거웠던 욕망의 흔적과 차갑게 식어버린 회색빛 현실뿐이었죠. 한때 활기 넘치던 월가의 거리는 침묵에 잠겼고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투지로 가득했던 거래소의 공기 대신 무거운 한숨과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수많은 직장인들이 해고 통보를 받고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박스에 짐을 담아 떠나는 모습은 한때 꿈의 직장이었던 월가가 순식간에 악몽의 나락으로 떨어졌음을 보여주는 비극적인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비극은 숫자 너머에 있었습니다. 은행들이 파산하고 대출이 끊기면서 기업들은 투자를 멈췄고 공장은 문을 닫았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판매 보류나 압류 팻말이 붙은 집들이 속출했습니다. 모기지론에 늪에 빠져 평생 모은 돈으로 겨우 장만한 집을 잃고 거리에 나앉은 가족들의 눈빛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포와 배신감이 서려 있었죠.
그들의 꿈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은퇴 자금을 잃고 노후를 기약할 수 없게 된 노인들의 절망은 또 어떠했을까요? 이들은 탐욕스러운 금융가와 무능한 정책 결정자들이 만들어낸 지옥도 속에서 가장 큰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더 큰 재앙을 막기 위해 전례 없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금융 시스템 전체가 멈추는 것을 막기 위해 양적 완화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었죠. 중앙은행은 금리를 거의 0%까지 낮추고 시중에 막대한 돈을 풀어 얼어붙은 돈줄을 녹이려 했습니다. 수천억 달러, 아니 조 단위를 넘나드는 공적 자금이 부실한 금융기관들을 구제하는 데 투입되었습니다. 이른바 대마불사라는 논리 아래 거대 기업들은 구제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시장의 자율성과 공정성이라는 원칙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납세자들의 분노는 들끓었고 월가를 점령하라는 외침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시장의 냉혹한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이 오히려 구조되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좌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단순한 경제적 사건을 넘어 자본주의 시스템의 근본적인 취약성을 드러낸 전환점이었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어떻게 시스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지, 규제의 부재가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리고 금융이 실물 경제와 동떨어져 폭주할 때 그 파급력이 얼마나 광범위할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전 세계는 금융 규제를 강화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은행들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고 복잡한 파생 상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깊이 성찰해야 할 것은 이러한 제도적 변화 너머에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날의 교훈을 온전히 내면화했을까요? 시장의 거품이 꺼질 때마다 반복되는 인간의 본성, 즉 더 많은 수익을 향한 끝없는 욕망은 여전히 우리 경제 시스템 곳곳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낮은 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은 다시금 새로운 자산 시장의 화랑을 부추기고 있으며 기술의 발전은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투자 광풍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산에 투자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쫓는 수익의 그림자 뒤에 숨겨진 위험은 무엇인가요? 거대한 시장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역사의 경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시장은 결코 공짜 점심을 허용하지 않으며 모든 달콤한 유혹 뒤에는 반드시 그 대가가 따른다는 냉엄한 진실을 말입니다. 탐욕과 공포의 균형이 깨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붕괴의 잔해 위에서 값비싼 교훈을 되새겨야 할지 모릅니다. 2008년의 그림자는 여전히 현대 경제 시스템과 우리의 자산에 묵직한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경고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나요?